거란 전쟁은 6차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비압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튀어나오니까 바로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역이 3차에서 5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에서 거란이 실패하긴 했지만 고려도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달랩니다. 사신을 보내서 고려 국왕이 친조하겠다 해서 체면 살려 보내줘요. 거란이 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을 포기를 했느냐? 거란의 국제적 아젠다는 송나라 침공하는 거예요. 고려 국왕이 정말 거란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란으로 가? 당장 고려의 내전이 날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 도와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거 하는 애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면 아예 거란까지 가기도 전에 출발하자마자 뭐 압록강에서 현종이 자객을 만났다는 등 거란이 묶어서 끌고 가는 걸 봤다는 등 별소문 다 돌 겁니다. 어쩌면 거란 성종 만나기도 전에 고려에서 반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거란은 정말 힘 안 쓰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국력을 기울여서 쳤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런 피해를 입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또 가면 성공한다고 해도 그 정도 피해를 입으면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중원 침공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양규와 김숙홍이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되찾는다고 노력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양규와 김숙홍이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되찾는다고 노력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이기면 최고지만 이기지 못해도 적의 한 방울의 피와 땀이라도 더 뽑아내야 돼요. 뉴전사 노량해전편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노량해전에서 보여준 진짜 목숨을 건 투혼. 어떻게 보면 보내주고 그냥 전쟁 끝나니까 너도 나가 집에 가자 이래도 되는 건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순신 장군과 또 많은 부하 장병들이 희생되면서 끝까지 격렬하게 싸웠던 이유가 뭐게요? 그래야 다시 함부로 침공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군인 정신이고 나라와 백성들의 피와 땀을 구해주는 노력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란은 또다시 외교가 아닌 힘의 호소를 하게 되는데 힘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씁니다. 야, 이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얻어보자. 그래서 전략적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강동육주를 달라. 제가 이게 꽤 오래 전인데 어느 역사 세미나 갔다가 강동육주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강동육주 서희가 되찾았다고 칭찬하는 거 이렇게 칭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이게 전쟁이 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죽어가는데 그 강동육주 그 고을 6개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주고 말지 그 얼마 되지 않는 땅 때문에 전쟁 나 수많은 백성이 죽는 이게 어떻게 그 좋은 일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막상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이런 생각 정말 쉽게 합니다. 지금 1000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러죠. 지금 당장 현실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크림반도 돈바스 떼주고 말지. 왜 저거에 집착해서 지백성 죽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 제 주변에 널렸어요. 심지어 애초에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항복했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란 자가 저항을 해갖고 강대국에 저항을 해서 애꿎은 백성을 죽이느냐.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거란이 강동육주를 달라는 게 강동육주 먹겠다는 거냐. 사실 그렇게 보면 그거 가져서 뭐해 걔들이. 러시아가 돈바스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바스 먹겠다고? 그거 먹고 끝내겠다고? 절대 아닙니다. 거란은 단계별 전략으로 하나씩 한 가지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란이 2차 침공에서 그렇게 막대한 희생을 내고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중간 보급기지가 없고 그 중간 보급기지 하나 점령하는데 시간과 희생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거란군은 이 싸울 수 있는 전쟁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고려의 지형, 요새,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전진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기간 내에 이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타임아웃 이전에 고려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 병력을 보내면 어떨까? 소규모 병력을 보내면 또 마찬가지죠. 사방에서 기습당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복귀를 해보니 강동 육주, 즉 평북 지방을 업고 압록강이 아니라 청천강을 스타트 라인으로 하면 이게 시간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거란 전쟁 기간 중간에 벌어진 중요 전투들을 보면 상당수가 평안북도 지역에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청천강 넣으면 막을 데가 거의 평양밖에 없어요. 대동강 넣으면 황해도는 거의 방어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동 육주를 주면 거의 절반, 아니 3분의 2는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전쟁을 끝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강동 육주를 주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은 너희가 군을 해체하면, 성을 헐면, 무기를 녹이면 휴전하겠다. 문 열면 안 잡아먹겠다. 늑대가 악이 되지 않대 문 열어줘. 문만 열면 안 잡아먹을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안 잡아먹을 놈이 문은 왜 열어달라 그래. 이게 돈바스 얘기나 강동육주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말 안 되고 우스운 얘기 같은데 역사를 보면 여기에 넘어가는 나라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언젠간 우리도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하고 전쟁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란은 이게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신을 보내서 강동 육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려는 이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는 강건했던 것 같아요. 아니지 뭐 그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겠지. 다행히 다수가 이설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란이 어떡합니까? 다시 말이 안 되니 힘으로 하자. 힘으로 단계적 전략. 다시 말하면 강동 육주를 쟁취하자. 이런 작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3차에서 5차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1014년 6월에 성종이 고려 침공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역시 지난번에 뒤인 게 있어갖고 확실히 전쟁도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압록강 양안에 보주성, 선의진, 정원성이라는 세 개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축성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진기지를 확실히 구축하고 압록강을 도하하겠다는 거죠. 이때도 흥화진은 건너뛰고 통주, 즉 선천으로 바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이 보주성, 선의진, 정원성의 위치가 좀 애매한데 대체로 보주성이 의주라는 것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흥화진이 제일 골치 아프니까 주변에 세 개의 성을 쌓아서 진지로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진을 묶어놓고 통주를 집공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이때는 고려군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흥화진의 장수였던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양규의 전철을 따라서 도강하는 고려군 배후를 공격해서 700여 명을 사살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통주로 진격했던 거란군이 갑자기 공황이 생기죠. 우왕좌왕하면서 통주를 공격했다, 흥화진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후퇴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죠. 일단 군대를 한번 보냈으니까 우리가 너 화나게 하면 힘쓴다. 이런 거는 보여줬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1515년 5월에 거란이 또 사신을 보내서 강동 육주를 반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려는 고려대로 아쭈 처음에는 우리가 좀 쫄았는데 니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못 오는구나. 겨우 그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고려도 콧방귀를 뀌죠. 그래서 사신을 억류해버립니다. 거란도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죠. 그럼 좋다. 우리 진짜로 한다. 그러면서 원정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오는 요 3차에서 5차는 병력이 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란군은 이 원정군을 파견할 때 원정군의 규모에 따라서 그 임명하는 지휘관의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대급을 파견할 때, 사단급을 파견할 때, 군단급을 파견할 때 이 사령관의 명칭이 다른 거죠. 그런데 거란이 원정군을 파견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원정군일 때 임명하는 지휘가 도통입니다. 보통 15만 명 이상을 동원할 때 도통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도통을 임명합니다. 이 뒤에 5차까지도 다 도통이에요. 그러면 이때 병력이 15만이냐? 이 15만이 다 고려로 들어온 건 아니고 총 동원 병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로 들어오는 병력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통을 편성했다는 것은 최대 규모의 원정군을 편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9월에 거란군이 통주에 나타납니다. 이게 4차 침공이에요.
그러자 흥화진의 용사들이 또 출동해서 거란군의 배후를 칩니다. 그리고 잘 싸워서 또 거란군 700여 명을 죽입니다. 아마 이게 700여 명이 대체로 어떤 부대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사에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성공한 작전이라고 해도 똑같은 걸 자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도 알아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똑같은 걸 몇 번 썼냐고. 분명히 전공을 세웠는데 갑자기 거란군이 나타나서 고려군을 포위합니다. 3차에서 전공을 세웠던 정신용, 주연을 비롯해서 흥화진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고려군의 공격을 예상하고 포위를 해서 퇴로를 차단한 다음에 섬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에서 고려군은 큰 위기를 맞는데 거란군이 또 통주 공격에 실패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거란군이 하여간 공성에 성공하는 적이 없어요. 그만큼 고려군이 수성을 잘했다는 거죠. 통주 공격에 실패한 거란군은 또 내려가서 청천강의 안주를 공격하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죠.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고려가 또 추격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단 말이에요. 양교와 김숙홍이. 게다가 그때는 거란군이 지쳐나가 떨어졌지만 이때는 그 정도로 지치는 않았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고려군이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고려군의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충현, 고현족 등 주요 지휘관이 전사하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4차 침공은 서로가 큰 피해를 입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란군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성은 하나도 함락을 시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성을 칠 때마다 고려군이 나와. 이거를 야전에서 습격하고 섬멸하니까 이게 고려군이 이런 식으로 소모시키면 되겠는구나. 이제는 거꾸로 거란군이 고려군의 매복에 당하는 게 아니라 고려군이 공식적으로 행동하다가 거란군한테 당하는 상태가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흥화진 병력도 섬멸했고 고려 추격 대장군이 지휘하는 고려군도 상당한 규모를 섬멸했어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땅을 점령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자 거란군도 이게 뭔가 깨달음이 왔다.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전쟁을 그만두지 않고 압록강 북쪽에서 다시 병력을 증원합니다. 무려 5만 5천 명을 증원해서 다시 쳐내려옵니다. 1016년 1월 5일에 곽주를 공격합니다. 이번에도 성은 함락하지 못하지만 고려군 수만 명을 살상했다고 합니다. 수만 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고려군의 한 부대 정도는 크게 격퇴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거란군이 강동육주를 점령하자 단계적인 전략을 쓰자고 했을 때 강동육주도 한 번에 점령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봤지만 성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성은 하나하나 떨어뜨리면 강동육주 점령하다가도 날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도 어떤 단계적인 전략, 바둑으로 치면 어디를 뭐 이렇게 대마를 잡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화진을 건너뛰고 통주 곽주를 공격했는데 대마는 한 번도 못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고려군 병력을 엄청나게 소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이게 우리가 됐다라고 완전히 기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성공 일보 직전에 갔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란군은 1017년에 5차 침공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도 거란 성종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정식 명령을 받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장수가 이렇게 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전에 고려는 고려대로 열받았고 이제 거란하고 평화는 끝났다. 그리고 얘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란과의 화해를 철회하고 거란의 연호 대신 송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제 두 나라가 완전히 다시 이제 전쟁 모드로 돌입하게 되죠. 거란군이 원정훈을 편성하는데 이번에도 도통이 지휘합니다. 1017년 이번에는 여름 8월 28일 가을이겠거나 음력이니까 가을에 거란의 대군이 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뜨리지 못했고 그리고 늘 건너뛰어 다니던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군도 소모됐을 거다. 흥화진부터 공격해서 하나하나 떨구자.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4개월, 겨울까지 떨구면 강동육주가 완전히 거란손에 들어올 것이고 겨울에 대군을 가지고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거란군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을 겁니다. 1017년에 끝낸다. 이렇게 돼서 가을에 거란군이 침공해 왔는데
웬걸 이번에도 흥화진이 버텨냅니다. 무려 9일간 작심하고 들어왔으니까 무려 9일간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거란군이 9일 동안 포위했으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수성전에서 가장 큰 승리, 드라마틱한 승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수성전 할 때 이렇게 막 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공격군이 지쳤을 때 치고 나가서 공격군을 공격으로 몰아내는 게 모든 이 공성전의 최고 극치거든요. 나중에 몽고군이 쳐들어갈 때 귀주성 전투도 이렇게 됩니다. 이때 고려군의 장수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정신용이 이런 장수들은 다 전사했으니까 견일, 홍광, 고이 등 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래서 이번 거란전쟁 드라마가 한 100회는 했어야 돼. 이 견일, 홍광, 고이 이런 병사들이 옛날에 양교의 부장이었다거나 부하였다거나 뭐 지금까지 송화진에서 싸운 전투가 몇 개예요. 지난번에 정신용하고 싸울 때 좀 젊은 병사들이었는데 너희들은 가라 우리가 맞겠다. 뭐 좀 약간 흔한 포맷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얘들이 또 성장해서 이렇게 잘 싸워. 이러면 이게 드라마틱한 건데 이런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아무튼 이 장수들이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거란군을 격파해 버립니다. 1013년부터 1017년까지 거란군은 강동 육주를 확보하자. 그것도 단계적으로 차분히 함락하려 하자. 그리고 성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고려군이라도 소모시키자. 이런 식의 단계적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 하나의 성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이제 고려군이 지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017년의 원정조차도 초반에 실패로 끝납니다. 이상의 과정이 그 2년 후인 1019년 소배합이 아예 나는 단 한 개의 성도 공격하지 않겠다. 강동 육수도 없어도 좋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압록강에서 개경까지 직공하겠다는 어마무시한 그리고 정말 말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무모한 계획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느냐? 모든 수단을 다 썼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려 침공을 포기하기에는 중국으로 쳐들어간다는 이 목표가 너무나 크고 달콤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배합의 침공은 귀주대첩으로 지금까지 모든 거란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모든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그것도 최정예 부대를 잃는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란전쟁이 종식되게 되는데 이 과정의 원인은 3차에서 5차까지 침공을 알아야만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란전쟁 속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드라마 할 때는 이것까지 다 포괄하는 정말 대하드라마, 삼국지 같은 대하드라마로 한번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